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1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댓글로 여러분들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댓글을 보기 전에 다우 지수를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지금 며칠째 계속 올랐어요. 올랐고 이제 어제도 상승을 100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는데 한번 이제 다우 지수를 살펴보면 지금 제가 이제 이 채널 이 주봉이거든요. 주봉 로고가 적용된 주봉입니다. 보시면 이 채널 상단부 자리까지 지금 거의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 채널에 거의 이제 상단 부분까지 다시 반등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0주 선과 60주 선이에요. 이 위에 이제 약간 옅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20주 이동 평균선이고요. 이 보라색 계열이 60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드 크로스가 이제 나기 직전인데, 물론 이때 2015년도 이때도 데드 크로스가 났고 데드 크로스가 난 이후에 쌍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때랑은 다르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는 데드 크로스가 났음에도 채권 가격이 차트상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번에 나오는 데드 크로스는 그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추세적으로 저는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봉에서 60일, 지금 이건 일봉 차트예요. 다우존스 일봉 차트인데, 보시면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이 파란색이 20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이 보라색이 6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한번 저항 맞고 음봉 강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등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 위치는 24,450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한 250포인트 정도 더 위로 갈 수 있는 공간은 있긴 한데, 250포인트 더 간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상승으로 뚫고 가기는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라인이 이때 보시면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에요. 보시면 네, 지금 이 라인이 이렇게 이때도 그렇고요. 지지를 받았던 라인입니다. 지지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지금 24,200 이 라인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그러니까 60일선 닿기 전에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 물론 60일선까지 이제 터치를 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어찌됐든 미국 주식시장이든요. 근데 미국 다우지수가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따로 상승하는 건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저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일단 방송 들어가기 전에 다우지수를 한번 보고 이제 그럼 댓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봉님이 써주셨어요. 그 블록체인 중개인, 중간 관리자, 그 중간 들어간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명심하세요. 은행원, 부동산 중개인, 중간 상인, 이런 중간 매체들은 앞으로 사라질 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리플을 사놓으면 스위프트 중개은행 파괴, 실직에 대비한 연금이거나 주요 봉급이 될 것임. 그 중간을 파괴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코인을 사면 미래 연금을 사는 것이라고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앞으로 미래 이제 사라질 직업들에서 TV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아마 이거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JTBC에서 했던 거고요. 옥스포드 마틴스쿨에서 2013년도에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 일단 얼마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가. 텔레마케터가 99%. 이미 대체가 되고 있어요. 대체가 되고 있고, 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으로 이제 대체가 되면서, 예전에는 서비스 자체를 야간 근무는 근무 인원을 축소시켜서 이런 상담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었는데, 어차피 인공지능은 잠도 안 잘 거 아니에요. 그냥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거죠. 365일.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대체를 다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계수성공도 99%,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대체할 것이고, 스포츠 심판. 지금 스포츠 심판도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심판들이 막 의견 분분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뭐 그 선수랑 심판하고 감독하고 막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요즘에는 뭐 테니스도 그렇고요. 뭐 축구도 그렇고, 골대 라인을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이런 부분을 실제 이제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이런 비디오 판정을 통해서 판독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심판들, 물론 심판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심판이 하는 역할보다는, 사람이 하는 역할보다는 이런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뭐 비디오 판독을 통한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회계사 당연히 그렇고요. 회계사 뭐 지금 뭐죠, 트레이더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제 증권 관련된 펀드 매니저들도 앞으로 이제 대체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뭐 택시 관련된 거,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 관련된 거, 대리운전, 그리고 화물 트럭, 뭐 버스, 그러니까 뭐 운전 관련된 거는 앞으로 이제 무인 자동차 나오게 되면 이제 다 이거는 대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그래머, 경제학자 또 뭐 43% 이렇게 대체가 된다고.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의사들도 이미 이제 의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왓슨인가요? 왓슨으로 뭐 진단하는 게 암 진단율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본대요. 너 그 어떤 뭐죠? 그 교수님이 진단해준 그 암 진단, 이걸 가지고 이제 처방전을 따를 거냐, 아니면 인공지능이 진단해준 걸로 따를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이제 인공지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이제 잡지 못했던 거를 인공지능으로 이거를 해봤더니, 판독을 시켜봤더니 병명을 바로 판단해서 정확한 처방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인 줄 알고 계속 그걸 처방을 했는데 안 나았던 사람이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처방을 받아서 나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런 사례를 보니까, 야, 나도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인공지능이 내 병명을 판단해주고 그걸 이제 내가 처방전을 받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의사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지긴 할 텐데, 뭐 치과 의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대체 확률이 적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뭐 분야별로 이제 차이가 날 거긴 한데, 뭐 판독 관련된 아니면 어떤 병을 진단하는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융 전문가는 좀 적긴 한데, 이것도 아마 분류가 될 것 같아요. 뭐 기자, 그리고 정치학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자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사 같은 거는 인공지능이 기사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이미.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이 하는 뭐 초등학교 교사라든가 사회복지사, 뭐 레크레이션 치료사, 이런 것들, 뭐 CEO, 그러니까 리더십이 필요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대체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주목받을 직업은 뭐 가상 공간 디자이너, 이제 올해부터 이제 VR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될 걸로 보이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그럼 이제 그런 가상 공간을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거주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아닌 가상 공간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이런 직업들이 뭐 앞으로 주목받을 직업이다. 그리고 윤리기술 변호사, 디지털 문화 해설가, 프리랜서 바이오 해커, 사물 인터넷 데이터 분석가, 뭐 우주 투어 가이드, 뭐 생태봉원 전략, 인체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 직업이고, 뭐 어업 종사자, 이런 건 이제 그러니까 로봇이 대체하는 거죠. 일도 어렵고 로봇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단순 일이기 때문에, 뭐 낙농 및 사육 종사자, 학원 강사 및 학습지 교사, 이거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사라질 것 같은 직업이라고 나왔네요. 택시 운전사,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 사진가, 증권 및 외환 딜러, 콘크리트 공, 텔레마케터, 이렇게 있는데, 대학 교수 같은 경우도 대학 자체가 이번에 뭐 그 김미경 그 방송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그 김미경 그분이 이번에 뭐 그 뭐죠, 유튜브 대학을 만드셨어요. 유튜브 대학을 만들고 입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입학생들 그 모집하는 그 행사에 몇천 명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대학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거기에 그냥 내가 유튜브 안에서 내가 대학교를 만들고 내 강의를 만들고, 그 강의를 또 들으러 학생들이 실제로 그 학교로 오는 건 아니죠. 그 올라오는 컨텐츠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다 이수를 하게 되면 그 대학을 마치게 되는,
뭐 인간 관계론하고 이제 뭐 몇 가지 과목을 정해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이란 개념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다. 제가 지금 뭐 하버드대, 제가 영어만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그 강의한 내용들을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럼 제가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버드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교수님의 강의를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교수라는 직업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뭐 4차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사라질 직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은행 총파업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사라질 건데,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직업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야 차라리 그러면 어차피 이게 이런 시장이 이 큰 흐름을 내가 거스를 수 없다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빨리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일단은 뭐 거기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새로운 또 직업을 미리미리 이제 알아보는 그런 분들도 이제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어차피 그 평생 직장 사라진 개념은 사실 그 IMF 이후부터는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뭐 1인 1 직업이 아니라 1인 진짜 몇 가지 직업, 뭐 수십 가지 직업도 가질 수 있는, 왜냐면 내가 하는 모든 활동,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고 그게 내 어떤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은 진짜 수십 가지가, 한 사람이 갖는 직업은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판희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질문해 주신 건 뭐였냐면, 달러 매입을 뭘로 하냐?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냐? 아니면 은행에서 실제로 달러 바꾸냐? 뭐 이번에 이제 여행 갈 때 은행에서 바꿀 수도 있고요. 일정 부분 또 은행에서 직접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이제 증권 계좌 통해서 달러 선물을 매수했었는데 수수료가 좀 비싸서 그거는 이제 좀 지양하려고 하고, 이제 따져봐서 그 트루 USD도 변동폭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비교해봐서 트루 USD가 조금이라도 이제 쌀 때 은행에서 제가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싸다고 판단될 때, 그때 이제 그러니까 트루 USD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빗에 지금 원화 시장은 없고, 트루 USD 같은 경우는 비트마켓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트코인 바꾼 걸 가지고 트루 USD를 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수료를 2번 지불하잖아요. 비트코인으로 교체하고, 비트코인 교체한 거를 다시 트루 USD 사면서 교체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그 과정에서 그 수수료를 최대한 이제 아낄 수 있게끔 매매를 하시고, 만약에 수수료가 뭐 무료인 그런 거래소가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런 거래소를 이용해서 하시면 수수료 나가는 거 없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후오비가 아마 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김반희님이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이 상승 기준이 되는 이유가 뭐냐? 30주도 있고 50주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이제 지금 20주, 30주, 50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상승장에서요. 맨 위에 있는 파란색이 20주, 그 다음 파란색과 보라색 중간에 있는 게 30주, 그 다음 보라색에 가까운 게 이제 5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보시면 이 이동평균선들, 이 20주, 30주, 50주, 물론 30주로 해도 돼요. 50주로 해도 됩니다. 50주로 해서 50주가 돌아 나갔을 때 이때 해도 되죠. 근데 50주보다는 30주가 더 빨리 돌아 나가고요. 당연히 30주보다는 20주가 더 빨리 돌아 나갑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을 만약에 50주로 한다라고 하면 좀 더 늦게 들어가겠죠. 상승장에 시작을 하고 좀 더 내가 안전한 타이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을 수 있고, 20주 이동 평균선이 돌아 나갔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주 이동 평균선이 돌아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상승장이 시작되는 걸로 보고 있고, 30주나 50주는 좀 더 그게 너무 늦게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장이 그러니까 시작이 된 이후에 내가 판단 자체가 한 달이나 두 달 이후에 다시 상승장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20주가 적절하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거는 뭐 기준을 정하기 나름인 겁니다. 난 좀 더 공격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뭐 15주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빠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질 때도 20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면 이때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서 자르겠다라고 하면 이때 자르는 거고요. 뭐 30주를 자르겠다라고 하면 이때 자르는 거고, 50주를 자르겠다라고 하면 이때 자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가 기준을 뭘로 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20주, 30주, 50주 뭐 나름 개인적으로 나는 충분히 빠지고 나서 확인하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50주를 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보시다시피 20주가 꺾였으면 이미 20주 이 봉 마감이 주봉에서 20주 밑에서 이제 봉 마감이 되면 이때부터는 이미 하락장이 시작이 된 거다라고 판단을 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는 20주 밑에서 끝났기 때문에 봉 마감을 반등을 해줘도 다시 꺾여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 중간에 20주 이동평균선에 이렇게 살짝 걸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감은 이제 20주 이동평균선 거의 대부분 위에서 끝났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야, 이거 20주 이동평균선 밑에서 내려온 거야? 그럼 하락장이 다시 시작되나? 이렇게 이제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난 좀 더 조심스럽게 하겠다라고 하면 뭐 30주 이동평균선으로 뭐 정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기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상승장 판단하고 하락장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장 판단도 20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오면 이때부터는 완전 이제 하락장으로 들어갔다라고 봐야 된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무진님이 송기봉님이 이거 지금 그 셧다운 관련돼서 자료를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블로그에 이제 어떤 분이 써주셨는데, 뭐 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이 블로그에 정리를 해주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뭐냐면, 셧다운이 장기화 됐을 때 얼마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매주 0.2%씩 경제 성장률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셧다운은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연방 공무원 이제 2013년 10월 1일부로 최근 발생된 셧다운에서 그 당시 연방 공무원 200만 명 중에 80만 명 이상이 무급 휴가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무급 휴가니까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침체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셧다운이 되면 돈도 덜 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셧다운으로 인해서 국제시종평가 무디스에 따르면 2013년 10월 16일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 16일간 발생했을 때 약 200억 달러의 피해가 초래돼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셧다운이 발생되게 되면 주간 약 0.2%씩 경제 성장률이 하락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셧다운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아까 다우 지수가 제가 꺾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그 뭐 멕시코간 장벽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증시가 더 추가적으로 더 빨리 어떻게 보면 하락할 수 있는 그 요인으로 이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같이 한번 봤고요. 다음으로 나랑깨님이 써주셨는데, 암호화폐 잠깐만요. 암호화폐가 가격이 올라서 매도를 해야 하면 암호화폐를 뭘로 바꿔야 하나요? 암호화폐를 매도를 할 때 뭘로 바꿀 것인가? 사람들이 다 암호화폐만 써서 원화나 달러가 의미가 없어지면 비트코인을 금이나 은으로 사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당분간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선 바꾸게 되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제 얘기해 주신 게 원화 가치가 지금 나랑깨님이 질문을 해주신 건 이거 같아요.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 가치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거를 굳이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던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어떻게 보면 원화로 바꿔야 되냐 이런 거랑, 그리고 달러가 의미가 없어졌는데 그럼 이걸 다시 이때는 뭘로 비트코인을 사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로 다 바뀌잖아요. 바뀔 겁니다. 바뀌고 그런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진짜 의미 없는 수준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지금 법정화폐들 달러, 뭐 원화, 엔화 여러 가지 위안화 이런 뭐 유로화 법정화폐들이 있잖아요. 이 법정화폐끼리 이제 달러를 살 때 원화를 가지고 제가 달러를 사잖아요. 아니면 엔화를 살 때 뭐 원화를 가지고 이제 엔화를 산다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제가 뭐 페소를 산다거나 할 때는 일단 페소를 직접 못 바꿔서 그러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다시 페소로 바꾸면 이런 두 번 거쳐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중에 이제 진짜 법정화폐는 아예 의미가 없어지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그냥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쓰는 주로 많이 쓰는 암호화폐가 있을 겁니다. 그게 만약에 뭐 리플이다. 아니면 그게 스텔라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만약에 비트를 살 때는 리플로 비트를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스텔라로 비트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법정화폐 간에 거래를 하듯이 암호화폐 간에 이제 코인을 거래해서 비트코인을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금은동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리플해서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는 비트코인 ETF 승인과 비트코인 선물거래 플랫폼 벡트 출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건데 그리고 기관에서는 비트코인을 주 투자 상품으로 다루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 대다수는 알트코인으로 이익을 내려고 하네요. 비트코인이 이 정도까지 떨어져도 매수세가 없는 건 발행량과 관계없이 비트코인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 이유 없는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트와 알트의 비중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와 비트코인의 주요 메이저 코인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쭤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비트코인을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전에 알트코인들을 특히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다 거의 대부분 일부만 남기고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해놓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했잖아요. 1대 30이 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일정 부분 비트를 이더로 이제 교체를 하고 추가적으로 뭐 비트를 뭐 리플이라든가 비트를 뭐 트론 좀씩 뭐 큰 금액은 아니고요. 큰 비중은 아니고 뭐 1, 2%씩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 비중이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한 지금 40% 정도, 40%그 정도 비중이 지금 이더와 다른 알트들로 교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비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와 이더 비중이 저는 그러니까 비트 이더 비중이 최소한 제 포트폴리오에서 50% 넘게끔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중을 계속 지켜주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돼서 사람들이 이제 비트를 정리해서 이제 알트코인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때는 많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일단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적어도 $10,000 이상 올라갈 때까지는 알트코인들하고 이제 같이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이 상승을 해주고 그 이후에 전고점을 넘어갈 때 만약에 $20,000 전고점을 넘어갈 때는 그때는 다른 알트코인보다는 비트가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대형 알트 중에 몇몇 알트코인들 치고 나가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종목들 빼고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우선적으로 치고 나갈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시장을 주도해서 먼저 끌고 올라간 이후에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보면 전고점 넘어가지 않은 그 사이에서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이제 차후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제가 원하는 가격 만약에 뭐 올해 6월 달에 그 금 ETF 제가 설명드리면서 금 ETF처럼 비트코인이 간다라고 하면 올해 6월 달에 제가 이제 뭐 $50,000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돼서 뭐 비트코인이 6천만 원, 7천만 원 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먼저 알트코인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왜냐면 알트코인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이 다시 비트코인 따라서 충분히 비트마켓에서 상승을 해주면 그때는 알트코인을 정리해서 일정 부분은 현금화하고 일정 부분은 다시 비트로 교체하는 전략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은요. 그리고 이제 M튜브님이
지금 지난 면접을 보셨대요. 면접을 보셨고 1차 붙었다고 해서 최종 붙어가지고 이제 원화체고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일단 1차 붙은 거 축하드리고 꼭 최종 면접까지 붙으셔서 합격을 하셔서 원하시는 그 원화체고를 하시고 그 원화체고를 하신 걸로 또 암호화폐도 이렇게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6월의 기억님인데 6월의 기억님인데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지금 암호화폐 체계는 현재 시스템들이 연산 수준에 맞춰져 있는 거지 양자 컴퓨터에 전혀 대응 못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지금의 몇백 배, 몇천 배에 달하는 연산 능력을 얻게 되어도 암호 체계를 그 정도 수준에 맞추는 건 지금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물론 저도 이제 들은 얘기라 근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 같아요.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쭉 보면 막 되게 어떤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뭐 숫자와 영문자들이 조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을 자릿수를 사실 더 뭐 100자릿수, 뭐 200자릿수까지 늘린다라고 하면 이제 양자 컴퓨터로 또 해석하는데 또 시간이 또 충분히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수준에서도 양자 컴퓨터가 또 이거를 계산해내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굳이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비트코인 뭐 처리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떨어질 수 있을 건데 이제 그거는 또 기술을 개발하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리도리님이 이제 닉네임을 바꾸셨는데 어제 제가 글을 봤어요. 보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 다른 일을 볼 일을 보고 있어서 미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 글을 지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어떤 이유로 지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내용은 좋았는데 이제 지우셔서 그거였어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벡터 거래소랑 하나는 이제 ETF였고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 조미라님이 내용을 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ETF가 승인이 되게 되면 상승을 비트코인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ETF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런 암호화폐들을 상품을 묶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대중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저는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게 ETF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K폴님도 이제 양자 컴퓨터가 비슷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현 기술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위협이 되면 양자 컴퓨터 기술로 그 기술로 다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만들면 된다.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뭐냐면 기득권이 뭘 갖고 있느냐. 결국에 기득권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거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진님이 트럼프가 이제 몇 대 맞아서 트럼프에게 이제 연준이 몇 대 맞아서 모양 빠져 보이는 연준인데 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일단 연준의 이제 대응이 궁금하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연준에게 막강한 힘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권이나 의장에 따라서 다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지, 연준에게도 약점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좀 글을 찾아봤어요. 예전에 이제 봤던 글이었는데 다시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는데 일단 그 연준을 승인한 대통령,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미국 대통령도 연준이 그런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걸 자기가 승인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 승인 안 하면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승인 안 해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승인해 준 거고, 그런 이제 내용을 뭐 회고록에 썼던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는 위중한 적이 둘 있다. 하나는 내 앞에 남부군이며 다른 하나는 뒤에 도사린 금융기관이다. 둘 중 후자가 더 큰 위협이다. 모든 사람의 재산이 소수 금융가들의 손에 들어가 우리 공화국이 붕괴하기까지 위협은 지속될 것이다. 나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전쟁 때보다 더 초조하다. 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무수한 서민들을 파산시키고 거리로 내몰며 자살을 속출시켰던 1907년 대공황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은행이 미국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대중에게 인식시키려는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발생된 것이었다. 이게 링컨이 이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존 F 케네디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화폐를 발행하려면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고 연방준비은행에서 공채를 인수해 화폐가 발행되는데 정부에서는 공채에 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야 한다. 그래서 정부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세금을 복지가 아닌 이자 갚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 연방준비은행 FRB는 집회에 대한 인쇄 비용만 들이면 돈을 만들어 정부에 빌려주고 이자까지 받아 불로소득을 챙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CIA에 대한 의견도 썼어요. CIA는 미국 대통령도 터치할 수 없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일루미나티를 위해서 활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 있었을 거예요. 그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얘기한 거. 뭐냐면 영국의 통화권만 주면 자기는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바지사장이죠. 속된 말로 그냥 허수아비인 거고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모든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링컨 대통령과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잖아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그 금융 세력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그거에 반항하거나 이제 대항하는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정권을 교체를 시키든 뭐 아니면 정권 교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악의적인 그 정권 안에서 뭔가 자신들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는 영향력을 뺏으려고 하는 액션을 취한다라고 하면 이런 그 암살도 서슴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금융 세력이다 그랬죠.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트럼프는 저는 계속 이제 이게 사업가잖아요. 사업가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제 행동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까지 뭔가를 하진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만 저는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는 그러지 않을까. 막 진짜 자기 목숨을 걸고 끝까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금융 세력을 축출해내고 뭐 이렇게 하지는 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단네님이 써주셨는데 어거 파워레죠. 스테이크 네트워크 토큰 스팀이 빗썸 이슈로 이제 오르는 것 같다. 기프트와 악수도 빗썸 폭락하고 이제 업비트 상승해서 가격이 맞춰졌다. 그래서 아직 안 열린 4개 코인도 이런 이슈로 오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제가 어제는 어거는 그 차트만 이제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 얘기를 해주셔서 같이 이제 차트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어거를 어제 차트가 이제 그 트론 차트랑 거의 흡사했어요. 여기 트론도 이렇게 저항 그리고 이제 저항 역할을 했던 부분을 뚫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이거는 이제 올라갈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말씀드려서 어제 제가 어거를 이제 이 타이밍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은 차트는 트론하고 비슷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 지금 빗썸하고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빗썸은 지금 7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74,000원이에요. 74,000원이고 지금 어거는 업빗에서 지금 0.00456입니다. 0.00456. 금액으로는 뭐 18,000원, 19,000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이제 12,000원, 원화 가격으로 12,000원에서 이제 말씀드렸고, 상승은 꽤 했어요. 꽤 했는데, 일단은 이겁니다. 뭐냐면, 거래량도 실리면서 여기서 지금 돌파가 됐기 때문에, 차트 흐름 자체가 좀 좋아졌다. 차트 흐름 자체가 좋아졌고,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각도는 사실 트론이 더 좋아요. 트론이 더 좋았는데, 어제 이렇게 상승할 때는 트론이 더 좋았죠. 근데 지금 급등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긴 하는 거고, 지금 들어가시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겁니다. 지금 들어가시는 건. 어제 이 타이밍에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면, 어제는 지금 보시면 이 추세에 따라서 올라갔고, 그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딱 안착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 타이밍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급등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위험해 보이고 추격 매수하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추격 매수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그럼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어거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단 빗썸하고 지금 가격 차이가 74,000원이잖아요. 빗썸은 74,000원이고 당연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면 지금 이제 빗썸이 지갑이 지금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입출금 막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입출금이 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제 매도를 하겠죠. 매도를 할 겁니다. 매도를 할 거고 그러니까 빗썸에서는 열리는 순간 만약에 여러분 한번 제가 업빗에 어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업빗에 어거가 있고 분명히 이제 빗썸에
어거가 입금 주소가 열리는 순간 저는 이제 그 업비에 있는 어거를 빗썸으로 옮겨서 빗썸에서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빗썸 어거가 업빗에 있는 어거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옮겨서 이걸 어차피 입출 금지가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어제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중간중간에 난 이 정도 수익도 만족한다, 난 뭐 30%, 40% 수익도 만족한다라고 하시면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도하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수익은 여러분 알아서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챙기시면 되고, 그 이후에 그럼 언제는 무조건 다 털어줘야 되냐라고 제가 보면, 일단은 만약에 업빗 가격과 빗썸이 열리면서, 지갑이 열리면서 만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빗썸의 어거 가격이 뭐 3만원까지 내려오고요, 3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업빗 가격은 3만원까지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면 그냥 그 빗썸 가격이 지금 18,000원까지 빠졌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18,000원까지 순간적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하면 그때는 업빗 가격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번은 쉬어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매수한 물량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가격이 빗썸과 업빗 가격이 붙게 되면, 비슷해지는 시점이 되면 그때는 이제 보고 계시다가 어거 물량을 저는 이제 매도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차트 자체가 좋아져서 더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물량은 적어도 이제 반 이상은 저는 정리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단기간에 좀 이 상승 추세 라인보다 좀 급하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옆으로 쉬든 아니면 다시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도 일정 부분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반 정도를 정리했어요, 일단.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이제 언제 정리를 할 거냐면 빗썸하고 업빗 물량이 이제 가격이 붙게 되면 정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긍정적인 시각님이 써주셨는데 정보를 공유해 주셨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 브렉시트 관련된 내용을 써서 그 이제 브렉시트 관련된 내용이 좀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 유튜브 영상을 올려주셨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브렉시트가, 특히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과 EU 모두에게 많은 혼란과 손실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을 한다. 그리고 노란 조끼 22 양적 완화와 중단,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좀비 국가들 2019년 유럽에 많은 일이 발생할 때 보입니다. 좋은 일은 아닐 때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관련돼서 이 영상, 이 지금 긍정적인 시각님이 올려주신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제 이 브렉시트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정현희님이 써주셨는데요. 노딜이 된다면,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면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노딜 브렉시트가 온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긍정적인 시각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이제 유로존 위기가 올 겁니다. 위기가 올 거고, 위기가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파운드와도 이제 일단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고 하면 파운드와 이제 가치가 떨어질 거고요. 급락할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유로존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영국 물가 상승도 있을 수 있고요. 물가 상승을 일으키게 되면 당연히 영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 국가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이란이라든가 터키 이런 국민들처럼 암호화폐를 좀 더, 물론 영국은 이미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 중에 이제 독일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되게 좀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 성향이, 그 뭐 여론조사 했던 것들, 옛날에 이제 기사화돼서 나왔던 것들 보면 국민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감을 갖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수요가 저는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 있다.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적으로도 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임스 킴님이 써주셨는데 노딜 브렉시트 대응을 보면서 정부의 무책임함과 무능의 이제 한숨만 나오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노딜 브렉시트가 오면 분명히 우리나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거죠. 내가 그 직책에 있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대중들한테,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없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이런 거를 미리 얘기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뭐 공포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정부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걸러 들을 필요가 있겠다. 이 사람이 이런 위치에서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해보고 조사해봐서 공부를 해서 진짜 어떤 팩트가 뭔지, 그리고 진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좀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그 차트 코인 참수님하고 강명희님이 이제 이오스 차트하고 코인 참수님이 이제 그 에이다랑 라이트코인, 그리고 지금 노트블루님이 스텔라 차트에서 오후에 이 알트코인들 여쭤보신 알트코인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법천사님, 어제도 마법천사님 마지막으로 했던 것 같은데 코인 참수님 더 남았네요. 마법천사님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를 부부가 이제 이혼한 걸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막 얘기하면서 제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막 시댁하고 막 친정하고 막 헷갈려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EU는 여자, 영국은 남자예요. 그 영국 의회는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거죠. 남자 어머니. 그리고 브렉시트 합의문은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서로 야 이렇게 합의하자라고 합의한 합의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합의문을 가지고 엄마한테 갔더니, 남자 엄마한테 갔더니 합의금 50조를 위자료로 주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야 위자료 너무 많고 어쩌고저쩌고 반대했다. 그래서 이제 EU 집행위원장이 그러니까 EU 집행위원장은 그 여자 쪽에 엄마인 거죠. 야 니네들 빨리 합의하든지 안 되면 이혼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영국 EU에 잔류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EU에 잔류해도 좋고 안 되면 빨리 합의해라 이렇게 이제 압력을 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영국에서는 야 이렇게 될 거면 그냥 합의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쪼개지자. 결국 이제 불확실한 상황이 커지는 거고 영국의 이제 취약계층들과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88 올림픽 이후에 비유식이 최고였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마법천사님이 그러니까 88 올림픽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를 대충 짐작해볼 수 있게끔 써주신 것 같아요. 아마 88 올림픽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30대 초반분들은 아예 88 올림픽 기억조차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제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어서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굴렁쇠인가? 그거 굴렸던 그런, 제가 굴린 건 아니고 어떤 어린이가 굴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 참수님이 써주신 거에 해서 얘기가 뭐냐면 에이다랑 이제 라이트코인 차트 분석, 이거는 제가 오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2019년도 1월 1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댓글로 의견과 질문, 그리고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 중에서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질문, 그리고 또 오늘 영상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같이 정보를 공유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사비님이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차트인데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울불 차트라고, 우불 차트, 우불 차트, 뭐 우불닷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뭐 비트코인 투자 차트에서 지금 스펠링은 우불인데 울불 차트로 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를 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거를 와사비님이 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